양국 대통령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발전해온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될 공동 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 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셉 바이든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윤 대통령님 Thank 감사합니다. you for all the time you gave me today.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특히나 사적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또한 많은 환대를 I'm 해주셨습니다. honored to be able 감사드립니다. to meet you so early in your 오늘 tenure.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이를 통해서 윤 대통령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국가에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방문은 특히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인태 지역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대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경제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그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가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자 합니다.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그 동맹 관계는 그 언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의 국민들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그 개척해 나가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배팅은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에 우리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에 대한 우리의 그 의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또한 그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저는 한국의 공장을 방문했었고 이곳에서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기업,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우리 국가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를 할 것이고 충격에 대비하게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 경쟁 우위를 줄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그 저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세계적인 차원의 지역적인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우리의 그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해서 우리는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후의 목표를 강화를 시킴으로써 또 기후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또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동맹은 우리 자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이와 같은 발전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주권 그리고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한 대응의 차원에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의 국제 규범에 대한 위반을 규탄합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과 그 저는 한국군과 미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저희가 함께 전쟁에 참전한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 동맹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그 저는 우리의 교리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그 위협도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억지 태세를 강화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만 해변에서의 그 안정도 도모를 할 것이고 또한 남중국 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다른 곳의 항행의 자유도 우리가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유 대통령님 다시 한번 꼭 한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동맹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의 그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o asked the first question? 다음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을 하실 텐데요. 먼저 한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 대통령께서 그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 안보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그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또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그 생활과 또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와 또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좀 자유롭고 어떤 보편적인 그 교육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경제 그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그 NSC에 그 담당 그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그 경제안보 협력 그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또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그 산업의 그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그 안보와 또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것은 이제 말뿐인 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Trevor Honeycutt. Thank you. 네, First of 감사합니다. all, President 먼저 Yoon, your 윤 joint statement 대통령께 이 mentions 공동 a number of 성명서에서 initiatives, 말씀하시길 that 여러 you've 가지 taken on the security 이니셔티브에 front. 대해서 But it 안보 doesn't 측면에서 mention, 말씀해 whether 주셨는데요. you've asked the 하지만 president for nuclear bombers, 미국의 그 핵 폭격기나 또 항공모함 뭐 이런 그 전략 자산에 대해서 그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 성명서에서 어떤 선제 조건에 대해서 즉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에 대한 그런 선제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제공에 대한 선제 조건도 없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쿄에 이제 가시면 TPP가 오바마 대통령 때 논의가 되었던 건데 거기에 다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가 이 영내에 보다 더 큰 어떤 프레임워크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제가 백신을 북한에 제공할까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중국에도 제공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응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지도자를 만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실성을 가지고 또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뭐였죠? 네,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에 그 일본도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무역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것을 재고려하시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그 교육의 프레임워크, 경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전략을 전체 인태 지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급망을 다룰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뤘고요. 인프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량을 강화해서 보다 현대적인 인프라를 이 영내에 아직은 그럴 역량이 없는 국가들을 도와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경제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사이버 안보도 들어갈 것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청정, 재생 에너지와 또 환경 과학기술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그 세제, 세금 관련 부분에서는 여전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논의의 결과가 전 세계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TPP가 지향했던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이와 같습니다. 기자님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그 핵과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그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이제 한국 기자, 미국 기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예. 어느 분? 예. 네, 채널A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좀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기 전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한 실효적인 또 그 확장 억제를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보여주겠다 이번 회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이 액션 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고 두 분이 그 협의라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하셨는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아까 우리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그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미국 기자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처럼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손 들어주시고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Sung-min, Washington Post. Thank you, Mr. President. 감사합니다. You are here in the region to promote the United States economic 대통령께서는 cooperation 한국에 with South 방문하셔서 Korea and 미국과 Japan. 한국,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고 또한 경제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이 이 양국 간의 그 분쟁을 그 해결함으로써 행정부의 경제 동맹을 이 지역에서 강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미국이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보호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과 같은 그 사안들이 있고 제 그 전임자들께서 이 같은 무역 장벽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 같은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그 타개하시는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세안 국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태평양 지역의 민주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그 협력이 아니라
이 영내 그 태평양, 남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수백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 국가들과 독자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영내 문제가 아니고 또한 세계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국, 일본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쿼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고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추가 질문.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그리고 South Korea consistently 또한 ranks low 내각을 among 보게 developed 되면은 countries. 여성의 비율이 적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대표성이 상상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또한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예. Thank you. 예. 다음 일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통령들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저 기자회견에 와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휴식을 취한 뒤에 다음 일정인 7시에 이제 만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공동 선언, 공동 성명도 별도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대부분 이제 내용이 중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다시 또 보충이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각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무엇으로 뽑을 것인가 이제 몇 개의 문장들이 스쳐갑니다. 제일 중요하게 들으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정대진 교수님. 네, 확대 정상 회의를 할 때 북한 얘기가 쏙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네. 공동 성명에서는 또 앞머리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또 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하는 거. 2016년도인가요? 하고 이제 유명무실해졌었거든요. 예. 그 외교국방 그 당국자들이 하던 회의인데 고위급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니까 아마 장관급 격상을 해가지고 꽤나 비중 있게 다룰 것 같고 한미 연합 훈련도 이제 다시 확대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에 진화하는 위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동 성명을 보니까 북한의 핵능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 핵능력에서 이제 지난 한 2, 3년간 이제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능력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미가 어쨌든 공통된 위협 인식을 가지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앞머리에 좀 밝혔다고 하는 점이 그래도 확대 정상 회의담 할 때 어떻게 좀 그냥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서 공동 성명에 넣어서 이렇게 좀 가름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또 북한의 코로나 위기를 언급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의 그 모습을 보면 선 비핵화 후 조치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코로나 위기라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심각하다고 좀 보이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제 아주 강한 봉쇄와 차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아마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밝히고 있는 그 환자 통계를 보면은 또 잦아들고 있는 통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하겠죠. 강력한 봉쇄 차단을 하면은 어쨌든 환자 수는 줄어들 건데, 근데 이제 국내외 그 의학계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 발표하는 숫자에 비하면 진단 능력 등을 고려하면 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아마 좀 그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지금 장마당 열리지 않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주민들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상황. 뭐 지금 북한 노동신문들 보면은 남새라고 해서 이제 채소 공급 같은 것들을 당국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북한은 지금 자체적으로 봉쇄 차단을 통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리고 지원을 받더라도 중국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의약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한 3대 정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통해서 지금 5월 말 6월 초 정도까지가 정점으로 이제 추산들을 하시더라고요. 의학 전문가들이. 그때까지 버티겠다라고 아마 북한 당국은 기조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조를 정한 걸로 놓고 봤을 땐 지금 이제 5월 말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오늘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제 선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얼마든지 하겠다, 대화문 열려 있다 얘기하는 거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역시 예상됐던 얘기가 나왔구나. 그리고 뭐 고위급 확장 그 억제 전략 협의체도 열고 한미 연합 훈련도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뭐 우린 강대강 선대선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제 그건 아마 북한은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꼽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에 대한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및 협의 그룹 재개하겠다. 그다음에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들, 전략 무기를 적시에 전개하는 것도 한미 NSC 간에 논의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 확대 강화하겠다. 이 3가지가 아마 구체적인 조치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셨고, 김 부장님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도 거듭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었고, 그 공동 성명의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과거와 같은 그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이 안 되고 있을 뿐이고, 현재 대대급 이하 차원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겠다는 건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2018년 이전과 같은 그런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과거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뭐 스텔스나 아니면 그 전략 폭격기, 이런 류의 어떤 그 미국의 핵 관련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자산들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이 과연 얼마만큼 억제될 거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도발할 때 하고 나서 이런 전략 자산들이 전개한 경우가 이제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발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도발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할지, 아니면 도발 이후에 과연 우리의 그 전략 자산 전개가 과연 도발 이후에 어떤 북한의 향후 억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장 이번 바이든이 방한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준비는 마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북한이 좀 비상식적이고
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행당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비합리적이거나 이게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수위 조절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합니다. 미국 정상이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이제 그런 식의 도발을 하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저울질을 좀 하고 있다면은 일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있는 기간에 그때 혹시 이제 준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때 이제 핵실험이든지 이제 미사일 발사든지 추가로 좀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변수라고 하는 게 새롭게 생겼죠. 코로나에 이제 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관련 인원들이 감염이 되는 것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영 못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준비는 아마 끝난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좀 준비가 되면은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북한이 별로 받아들일 만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는 시기에 그때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일본에서 여러 정상들 모임하고 있을 때 그때 어쨌든 그 미국의 압박도 가하고 뭐 중국의 입장도 그러니까 중국 대신 코 풀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자, 크게 보면 이제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그다음에 영내, 지역 내 협력, 인도 태평양 지역 이렇게 크게 큰 범주가 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주목되는 문장이 이제 귀에 들어온 문장이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배팅은 없다라고 하는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면서 한미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죠. 경제 안보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경제 안보 대화. 예, 뭐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것만큼 나쁜 배팅 없다. 이제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과거 상원의원 시절부터 어딜 가나 이제 즐기던 그 레토릭 수사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뭐 이제 좋은 얘기를 이제 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자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오만하고 거만하고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편에 서는 게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늘 하고 다니는 거죠.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또 첨단 기술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양국 대통령실 간의 수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안 건드리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세세하게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세세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는 것도 좀 힘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밝힌 것 같고요. 특히 좀 눈에 뜨는 건 국방 상호조달 협정입니다. 국방 상호조달 협정을 개시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 산업에 있어서 자기네 자국산 부품을 쓰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BAA라고 하는 법안, 제 기억에 맞아요. 자국산 구매 우선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든 미국산 제품 부품을 먼저 쓰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FTA 방산 분야 FTA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표현을 했는데 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생기게 되면은 그 미국의 그 방산 시장에 우리나라 제품들,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미국 국내 부품들처럼 미국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미국 당국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는 굉장히 큰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국방력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 다른 나라한테 이제 곁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한미동맹 했었지만 20세기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사실은 너네가 이렇게 친구긴 친구인데 진짜 뭐 우리가 친구냐라고 하는 그런 좀 대접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이걸 보면은 이제는 좀 진짜 좀 친구처럼 생각을 하나 보다. 자기네 집을 지키는 그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부품도 한국산을 쓰겠다. 서로 이제 시장 트고 교류를 하자, 이 분야까지 좀 확대된 게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좀 눈에 좀 띄는 분야입니다. 세세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원전 분야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 원전 관련 분야를 보면 소형 모듈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로 수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과거 자료를 보면 2027년도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그 2027년도까지 세계 각국에 건설되는 원자로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가운데 27개를 지금 발주를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자로 분야에서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선두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번에 원전 동맹까지 맺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원자로 수출과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원자로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그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그 우방 국가들의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이나 기자회견면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좀 뭐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들. 오늘 한미 정상이 논의한 그 핵심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해설을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정상회담 의제 중에 하나로 주목받은 게 워낙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이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언급이 이제 간접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질서 있고 잘 작동되는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네. 이거 할 수 있는 거 한미 스와프 내용이죠. 근데 이제 좀 미국에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빅스텝이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그런 데서 네. 미국의 이제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건 이제 초강력 수단을 동원하는 거. 그거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빅스텝 일어나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자기네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좀 부담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한미 스와프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막 정확한 액수를 밝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한미가 또 불투명한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게 이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정상 간의 이제 표현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라면서 IPEF 참여가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를 정리를 해주시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간의 경쟁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EA가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들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블록 시스템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독재국가와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은연중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은 뭐냐 이거를 또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정학적 개념으로 보면 이 한반도는 항상 그 종속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지정해 놓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여기에 다시 이제 결부가 되고 경제 안보가 개념이 들어가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는 언제든지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상수가 될 수 있다.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국가였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술 집약적인 그런 상황이 오고 기술 동맹이 오고 그리고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전 세계 질서가 다시 바뀐다면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을 토대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일환으로 이 한미 정상 그 기자회견 말고 공동 성명이 별도로 배포가 됐는데 네. 이게 A4 용지로 8장이거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 관련 부분, 그러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 관련 문제가 한 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뭐 기술, 경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그 주요 의제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만찬 때도 10대 그룹 총수들 또 경제 6단체장 다 참석을 하고 결국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또 기술이 그만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 먼저 오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핵심적인 파트너로 논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과의 관계, 한미 협력 오늘 아마 논의되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서 제기했었던 것들 중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자재하고 장비 물자 반입 정상화시키는 이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일단 지금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선언 성명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세세한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었다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한미 방위 태세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하면은 뭐 성주 사드 기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정상화 시키는 것들은 이게 한미 국방 당국이 이제 하면 되는 일인 것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 지금 현재 실시각 상황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일행이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 하얏트 호텔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제 휴식해야 되고 예. 7시 만찬이 있으니까 일단 다시 숙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7시에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지금 숙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동을 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7시에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대체로 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머무는 대부분 그렇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네. 아마 이 부분도 뭐 일관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오면은 의전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희망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려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나 아니면 주한 미 대사관절을 좀 이용하는데 그랜드 하얏트 호텔 위치가 남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호와 통제가 조금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도심 네. 한가운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아마 좀 미 측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같은 건 주한 미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연합훈련들 대규모로 열릴 때 미 측에서 이제 고위급 장교들이 올 때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같은 곳을 숙소로 좀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예. 지금 호텔 바로 앞이군요. 여기가 호텔 장 보여드렸고요. 호텔 바로 앞에 미 대통령 일행이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뭐 여러 번 여기서 이제 경호 이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또 편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다가 끊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일본과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아마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담 중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기시다 총리에게 전하는 뭐 메시지 같은 것들도 아마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단순히 전달은 아니고 이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을 좀 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이야기를 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 행보나 발언들을 봤을 때 네.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뭐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뭐 내걸었던 기치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좀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국익과 앞으로 이제 외교 전략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까 이제 김문경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그동안 지정학적인 구조 속에서 종속변수 국가처럼 이제 이렇게 행위자로 좀 국한이 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보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강화된 거를 느낌은 이렇게 누구나 좀 국민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 구도의 한미일 안보 협력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해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그걸 넘어서 이제 글로벌 그 전략적 파트너십. 이제 이거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배포된 거 보니까 부제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영토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지금 정부의 이제 표처럼 글로벌 중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들이 지금 공동성명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너무 과거 지정학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고전적인 구도에 이제 국한되기보다도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더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상 정 교수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 기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일단 정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 기자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내일은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 이번 회담 투어에서 어떤 한미일 간의 경제 공조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한미일까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동맹 차원에서 보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간에는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동맹 차원의 그러니까 심화된 협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아마 설득을 하고 중재를 놓을 가능성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한미일 간의 협력이 미국이 추구하는 그런 동맹 차원으로 승화가 되거나 아니면 발전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가 섣부른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그 공동기자회견 모두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오늘 정상회담이 시간도 길어졌고
정상회담이 길어지는 건 보통 이제 두 가지거든요. 얘기가 잘 안 돼서 이제 막 그 다툼이 일어나거나 예.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제 뭐 분위기가 좋고 이제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김 부장님 전반적인 오늘 회담의 총평이랄까요? 그리고 뭐 성공적인 회담이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기자회견, 그다음에 성명, 공동 성명을 보면 과거와 다른 그런 한미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글로벌 백신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또 한미 간에는 군사적인 안보 개념 차원에서 동맹 강화를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 동맹 혹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확대 그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군사 분야가 갖는 한미 동맹의 개념도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경제 안보나 기술 동맹을 통해서 그 안보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산 분야 FTA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이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속돼 있던 그런 그 동맹의 개념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도 1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마련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경제와 안보가 대체적으로 강조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공동 성명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의 그 경제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른 더 발전된 한미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 아예 IPEF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드 때를 떠올리면서 뭐 중국의 어떤 보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드 때는 이제 배치가 될 때부터 이제 중국이 반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거 공약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를 했었는데, 예. 추가 배치는 안 하고 기지 정상화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18년 이후에 이 사드 기지가 이게 이제 사드 기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2016년에 예. 이제 확정이 됐고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발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은 저는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주권 국가의 어떤 그런 그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타국가인 중국이 뭐 정상화하지 마라 하라라는 걸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IPA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IPA 얘기가 IPEF. 예, 죄송합니다. 네. IPF. 예.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중국이 상당히 좀 반발하는 모양새를 좀 갖췄어요.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먼 그 이웃보다 가까운 그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얘기로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저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이번 IPEF와 관련해서 중국도 배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이게 꼭 중국 견제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경제 협력이 과연 이 안보 문제와 어떻게 결부가 돼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퇴보해 나갈지. 또 여기서 말씀드린 퇴보는 이제 이게 하나의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으로 이제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제 확장 억제 공약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됐고, 협의체 또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대북 한미연합훈련을 규모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 지도자가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과연 오늘 이 한미 정상의 만남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예. 그 보통 그 이제 남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남한의 정권이 바뀌면 항상 뭔가 메시지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의 행동이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에 북한이 별다른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정상회담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어찌됐든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문을 보면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가 사실은 이 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북한이 지금까지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가 소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메시지는 아마 그렇게 우호적인 메시지는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앞서서 북한이 뭐 액체 연료를 주입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내에 발사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만큼 예. 이게 도발이 임박했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발 관련해서는 앞서 정 교수님께서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 도발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실까요? 그게 뭐 당장 내일인데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예. 어찌됐든 도발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고 그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핵실험 준비도 끝났고 그 다음에 화성 그 15형이 됐든 17형이 됐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도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결심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이제 핵이나 미사일을 언제 쏘거나 아니면 실험을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은 북한의 결심만 남았는데 아마 만약에 이 핵 실험과 미사일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다면 정치적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시간에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겠죠.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가서 뭐 IPF 그 참여를 공식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쿼드 관련한 그런 회담이 열린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 견제 얘기들이 아마 여기보다는 일본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뭐 발사할 가능성 그리고 실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한미 정상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확장 억제에 예.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일정이 바로 그 내일 가는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라는 곳이라는데 오산에 있다고 하고 사실 잘 모르는 곳이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저도 사실은 이번 그 회담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잘 얘기가 안 돼 있고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라는 그런 이제 그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벙커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뭐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미군의 전략 자산을 통해서 그 공개는 못하지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 혹시나 만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아마 그 저희 뭐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 시설을 한번 둘러본다는 것 자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성격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만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회견까지 전해드렸고 공동선언문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회담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그 좌표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좌표라는 걸 그 한미 관계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이제 통틀어서 그 설정을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그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뭐 세계 질서, 국가 질서에 빨리 편승해라, 뭐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마찬가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런 그 규범에 맞는 그런 행위를 앞으로 대외 정책을 펼 때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단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정신에 입각해서 대외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이 규범에 입각하고 그 이런 질서에 입각한 그런 그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예정보다 1시간 넘게 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하고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확장 억제 문제 그리고 경제 안보 문제를 짚어봤고 영내 협력,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 이 문제들 하나씩 그 두 분의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었고요. 오늘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이 언급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빼놓은 게 있으면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마 대부분 그 이제 짚은 거를 보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과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할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원을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냐.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그 비군사적인 그런 물질, 예를 들어서 뭐 방탄 헬멧이라든가 의료품이라든가 전투 식량 이 정도 선에 입각해서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군사적인 차원의 지원, 그러니까 군사 무기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 그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군사 무기 관련된 지원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남북 간 대치가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의 그 환경을 갖다가 미국이 이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앞으로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뭐 반도체 얘기도 하고 원자력도 얘기도 하고 우주개발 얘기도 하고 사이버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뭐 경제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산업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 다양한 부처들이 그 골고루 동시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정상회담에서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 아까 경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대화 기구를 새로 만들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이제 외신들도 많이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외신들의 어떤 반응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제가 보기엔 지금 저희가 이제 외신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대외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투영을 했느냐 이걸 보면은 아마 평가가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요, 주로 강조했던 게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을 봐도 그렇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얘기하면서 북핵 문제도 얘기하고 한미 동맹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 얘기 뭐 그다음에 뭐 북한 문제 얘기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경제 문제를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은 기본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고 그 위에 관련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한미 간의 전략적인 동맹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경제에 있다, 기술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뭐 방산 분야 FTA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미국 언론들도 나름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다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서 정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2016년 이후에 중지돼 있었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및 협의 그룹을 재가동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미군의 전략 자산들, 전략 무기들을 적시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가 신설되고요. 관심 있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방산 FTA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전문가들께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회담의 주요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용들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문경 YTN 통일외교 안보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